예,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앱 빌드는 안녕하십니까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라인 플러스의 차용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발표 내용을 진행하기 앞서 제가 속한 조직과 현재 하는 업무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라인 플러스 내 커뮤니케이션 컴퍼니라고 하는 조직의 모바일 프로덕티브 앤 리서치라는 팀에서 안드로이드용 라인 앱의 비기능적인 개선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기능적인 개선 업무라고 하면 업무 범위가 좀 모호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앱의 빌드 환경과 컴파일러 버전 유지 보수, 그리고 CI 운영 환경 개선, 공통 라이브러리 유지 보수 및 조율, 여러 가지 앱 빌드와 관련된 개선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내 또는 구글 플레이 배포하는 릴리즈 파이프라인을 자동화 및 운영하는 일도 겸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앱 서명키 관리,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의 API 키 관리, 신규 OS 버전 대응, OS 플랫폼의 오류로 인한 크래시 대응 등의 여러 가지 업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진행할 주제 중 첫 번째 항목인 생산성과 앱 빌드에 관해서 먼저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이 도표는 개발자 여러분들이 진행하는 업무의 사이클을 대략적으로 표현해 본 건데요. 아마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위 도표의 순서를 되풀이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먼저 개발을 진행할 소스코드를 공용 소스 저장소로부터 내려받은 후 개발 준비를 하게 될 것이고, 이후 원하는 기능을 개발하거나 버그 수정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빌드 과정을 통해 수정 사항이 원하는 대로 반영되었는지 아마 확인을 할 수 있게 될 텐데요. 그래서 뭔가 작업이 완료가 되면은 참 좋을 텐데, 대부분은 한 방에 이게 끝나지가 않고 아마 오류로 인해서 해당 사이클을 반복하는 경우가 아마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전 도표를 다시 풀어보면은 개발자의 단위 작업에 걸리는 시간은 수정 시간과 빌드 시간을 반복 횟수만큼 곱한 시간이 됩니다. 수정 시간은 개발자 개인의 생산성에 대부분 의존되지만, 빌드 시간 및 반복 횟수는 개인의 생산성 이외에도 개발자 모두가 공유하는 개발 환경에 의존적입니다. 그래서 개발자 모두가 공유하는 개발 환경은 팀이나 조직에서 반드시 케어를 해줘야 되고, 케어를 해줘야 조직의 생산성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좀 더 깊게 살펴보면은 반복 횟수는 빌드 안정성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보통 옆에 있는 짤은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이게 어떨 때 되고 어떨 때 안 되는 것을 이유를 모른 채 이게 왜 되지 왜 안 되지 하는 것을 아마 반복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일단 빌드 안정성에 관련해 가지고는 제어하기 힘든 외부 요인에 의해 빌드가 실패할 수 있는 경우가 좀 많을 겁니다. 아마 가끔씩 GitHub.com에 장애가 나거나 메이븐 센트럴이 갑자기 동작을 안 해가지고 아마 조기 퇴근을 꿈꾸시는 분들이 좀 있을 텐데, 예, 그런 부분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하루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면 빌드 안정성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는 모든 게 다 정상인 것처럼 보이는데 어떨 때는 개발자가 의도한 대로 뭔가 빌드 결과물이 일정하게 나오는데, 어떤 경우에는 예상치 않았던 빌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빌드 안정성에 대해서는 대충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서 뭔가 적절한 결과물이 안 나올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빌드 시간이 오래 걸리면은 빌드 결과를 신속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일의 흐름이 끊기면서 개발자의 집중력을 해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빌드 안정성과 빌드 성능이 팀과 개발자의 생산성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빌드 안정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빌드 안정성 개선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궁금하게 여기실 분들이 있을 텐데요. 아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짧은 시간에 개선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처음 빌드할 때 여러 가지 실수를 방지할 수 있는 빌드 요구사항 검사기 같은 거를 붙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메이븐 레퍼지토리로부터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를 내려볼 때 유용한 레퍼지토리 컨텐트 필터링, 그리고 외부 네트워크 의존성을 완화할 수 있는 미러링 운영하기 등이 있습니다.
빌드 요구사항 검사기는 빌드가 맨 처음 시작할 때 개발자가 빌드에 필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잘못 설정한 게 있는지 검사하는 로직을 빌드 스크립트 초기화 부분에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안드로이드 그래드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는 자바 17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많은 개발자분들 시스템에는 자바 8이나 자바 11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기스의 확장 기능을 뭔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누락이 되어서 빌드가 오류가 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떨 때는 하드웨어 사양이 빌드를 하기에 부족한지, 그리고 OS 구성이 잘못되었는지 같은 것을 일찌감치 알아내서 개발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빌드 스크립트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드로이드 그래들 플러그인 최신 버전을 이용하는 빌드 시스템에서 자바 8을 이용해서 빌드를 시작하면은 화면 같은 오류가 발생을 하는데요. 오류 메시지 보시면은 뭔가 알록달록하게 나와가지고 뭔가 엄청난 실수를 한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이 화면을 보고 어떤 조치를 해야 될지 취해야 될지는 사실 개발자들이 알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경험이 적은 개발자의 경우에는 해당 어려움을 좀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을 거고요. 그나마 이제 자바 11이 설치된 그 시스템에서 빌드 스크립트를 수행을 하면은 화면과 같은 이제 오류가 발생하는데, 앞보다는 이제 조금 더 정돈된 메시지가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자바 설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면 일단 이 설명만 가지고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지, 빌드가 잘 되는지 알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인 경험이긴 한데 일부 개발자분들이 빌드 로그 자체를 또 안 보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들, 빌드 로그도 잘 안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가시적으로 빌드 오류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을까라고 좀 고민을 해보다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좀 개선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빌드 스크립트에서 구동될 때 자바 버전을 확인해서 훨씬 간결한 메시지를 빌드 로그에 남기고, 그리고 구체적인 자바 설치 가이드라인을 문서로 작성한 다음 빌드 오류 발생 시 강제로 웹브라우저로 해당 문서를 띄워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구현했는지 간단히 살펴보면요. 위 화면은 빌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로직들을 그룹으로 작성을 해봤는데요. 스크립트에서는 그래들이 구동 중인 자바 VM 버전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빌드 시스템에서 아직 검증되지 않은 버전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간결한 익셉션 메시지와 함께 자바에서 제공하는 AWT API를 이용해 가지고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지정한 가이드라인이 포함된 URL을 띄우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개발자가 자신이 어떤 실수를 하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어서 어려움을 놓치는,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놓치는 게 더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성한 스크립트를 세팅 그래들에 보시면은 플러그인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블럭이 있어요. 이 플러그인 매니지먼트 블럭이 빌드 스크립트에서 가장 먼저 로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 이 로직을 처리하도록 하면은 빌드 스크립트 아주 초기에 개발자가 어떤 부분을 잘못했는지 손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자바 버전에 대한 검사를 하는 부분을 소개해드렸는데, 여기다가 이제 Git 확장 기능이라든가 이제 로데타 구성 같이 빌드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을 검사하도록 하면은 개발자들이 해당 프로젝트에 온보딩하는 시간을 무척 아껴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메이븐 레포지토리에서 의존성을 내려받을 때 겪을 수 있는 문제인데요. 위와 같이 구글, 메이븐 센트럴, 집회, 그리고 회사 내부의 레포지토리를 등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회사 내에서 제작한 라이브러리를 내려받을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빌드 스크립트가 구동이 되면은 레포지토리 블럭에 등록된 저장소에서 해당 이름을 가진 라이브러리를 하나하나 찾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중 각각 저장소에서 해당 라이브러리를 찾지 못하게 되면은 이제 저장소에서 404 오류를 응답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가
라이브러리가 존재하는 저장소에서 200 응답을 보내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그 라이브러리를 실제로 이제 받게 될 건데요. 여기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특정 저장소가 예상하지 않았던 이상 동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메이븐 센트럴에서 원래는 제공되지 않아야 되는 그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404 에러를 내뱉는 대신 알 수 없는 이유로 503 오류를 응답하게 되면은 빌드 오류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제 이메일 저장소에서 이메일 사용자가 동일한 라이브러리 이름을 제공하게 된다면 더 큰 문제가 될 텐데요. 이와 같이 지펙이라는 저장소에서 회사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라이브러리와 동일한 이름을 가진 바이너리를 제공하게 된다면은 이제 예상치 않았던 악성 코드가 앱 안에 포함이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은 이제 공급자 공격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장소를 이메일로 등록하는 것은 빌드 안전성과 앱의 보안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레포지토리 컨텐트 필터링이라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특정 저장소에서 받을 수 있는 라이브러리 이름을 강제로 지정하거나 내려받으면 안 되는 라이브러리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내 저장소에서는 사내 라이브러리 모듈이 그룹 이름과 일치하는 것만 받을 수 있도록 구성해 놓고, 지펙에서는 특정 라이브러리만 내려받을 수 있도록 구성하고, 그리고 안드로이드 X 같은 경우에는 구글의 저장소에서 내려받을 수 있도록 지금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메이븐 센트럴에서는 안드로이드 X와 사내 라이브러리를 제외한 나머지 라이브러리만 내려받을 수 있도록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구성함으로써 라이브러리를 특정 저장소에서만 받을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서버의 장애에 대한 영향을 최소한으로 만들 수 있고, 불필요한 네트워크 연결을 방지하면서 공급자 공격을 미연에 방지해 앱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아이디의 프로젝트를 처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오픈할 때 아이디 싱크가 동작을 하게 될 텐데, 이렇게 구성을 해두면은 해당 레포지토리에서 소스 코드나 문서들도 같이 다운로드를 받게 되는데, 이러한 기능을 이용하면은 아이디 싱크 속도도 빨라지는 부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저장소 미러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앱 빌드할 때 그래들 플러그인과 구글의 빌드 도구, 안드로이드 X 그리고 메이븐 센트럴의 여러 라이브러리를 참조를 하고 있을 텐데요. 갑자기 회사 외부 네트워크에 문제가 생기거나 셋 중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작업이 불가능하게 돼서 업무를 전혀 진행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아마 여간에서는 각 회사들에서 별도의 메이븐 저장소를 운영을 하고 계실 텐데, 거기다가 미러링을 준비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메이븐 레포지토리 같은 경우에는 넥서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아마 구축하고 계실 텐데요. 넥서스에서는 이제 프록시 저장소라고 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기본적으로 메이븐 센트럴에 대한 미러링 기능이 넥서스에서 기본이 제공되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원하는 저장소 위치를 추가를 해서 프록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이븐 형식의 저장소 위에도 로우 저장소라고 하는 형식이 지원되는데요. 이것을 이용해서 안드로이드 SDK나 그래들 바이너리까지도 미러링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미러링한 저장소를 이용하려면은 안드로이드 SDK 같은 경우에는 환경 변수나 JVM 시스템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이메일 저장소에서 바이너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들 같은 경우에는 래퍼라고 하는 태스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별도 URL을 이용해서 그래들 바이너리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드로이드 SDK 미러링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 보시는 게 현재 넥서스 레포지토리의 로우 레포지토리를 추가하는 설정 화면인데요. 위 화면처럼 구성하면은 손쉽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빌드 안정성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 좀 살펴봤고요. 이제 빌드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드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먼저 빌드 성능 최적화에 대한 사례를 좀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표는 제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라인 안드로이드 개발 환경에 대한 간단한 요약입니다. 2020년 4월하고 올해 4월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2020년 4월에는 그래들 서버 모듈이 35개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라인 안드로이드 쪽에서 모듈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이라 가지고 이제 자잘한 모듈 30여 개가 있고 아주 커다란 M 모듈 하나가 있던 시절입니다. 이때는 자바 코드 파일 개수가 13,000여 개, 코드 길이는 170만 라인, 그리고 이 중 많은 부분이 사람이 직접 작성한 코드가 아니고 어노테이션 프로세서나 그래들 플러그인으로 인한 생성된 코드였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4년 전에 코틀린 코드 파일 개수는 7,000여 개, 코드 길이는 60만 라인 정도였습니다. 이때 클린 빌드 시간이 12분 30초 정도 걸렸고요. 이 클린 빌드는 이제 맨 처음 빌드를 시작한 게 아니고 빌드를 여러 번 돌려서 어느 정도 워밍업 한 상태에서 빌드를 돌렸습니다. 워밍업을 진행하지 않고 빌드를 돌리면은 아마 네트워크 존속 시간이라든지 여러 다른 부가 작업 때문에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올해 4월에 다시 확인해 본 바로는 총 모듈 개수가 270여 개로 기존에 비해서 8배 정도 늘어났고요. 자바 코드는 6,000여 개, 코드 길이는 한 90만 라인 정도로 기존의 절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모두가 사람이 작성한 코드는 아니고 대부분 이제 그 오노테이션 프로세스, 지금은 이제 KSP로 다 전환이 돼 있고요. 그 KSP나 그다음에 뷰 바인딩을 통해서 생성된 코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코틀린 코드 파일 개수는 26,000여 개, 코드 길이는 250만 라인 정도로 기존에 비해서 한 4배 정도 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클린 빌드 시간은 6분가량으로 기존에 비해서 절반가량으로 줄었습니다. 참고로 빌드에 사용된 하드웨어는 2017년, 즉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 되죠. 7, 8년 전에 나온 그 머신인데 지금 아무도 안 쓰고 있는데 그 성능 측정 때문에 일부러 따로 다시 빼가지고 다시 살려서 확인을 해봤어요. 예,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빌드 확인할 때 그 사용한 하드웨어 성능입니다. 그 인텔 제온 40스레드 CPU가 장착이 되어 있고 램은 256기가가 장착되어 있지만 실제 빌드에서 사용된 자바 힙 사이즈는 12기가고요. 근데 이제 이게 실제로 12기가만 사용되는 건 아니고 빌드를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들에서 12기가, 코틀린 컴파일러에서 12기가를 또 따로 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한 24기가 정도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 빌드 시간을 간단하게 좀 확인을 해봤고요. 그래서 빌드 중에서 어떤 부분이 바뀌었길래 소스 코드는 4배 꽤 많이 늘어났는데 빌드 시간은 절반으로 줄어들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자바 코드 크기는 빌드 성능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그런데 코틀린 코드 같은 경우에는 빌드 성능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단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뭔가 선이 그어져 있는데 이 선이 이제 각 그 빌드를 수행할 때 그 수행되는 각각 그래들 태스크에 대한 타임라인을 알려주는 겁니다. 첫 번째 그림에서는 이제 모듈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M 모듈에 대부분 코드가 들어있고 M 모듈에 있는 존재하는 코틀린 코드를 컴파일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앱 빌드의 대부분의 시간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약간 좀 간단하게 본다고 치면은 이렇게 선이 한 개 그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림에서는 이제 이 선들이 좀 뭔가 두껍게 돼 있죠. 두껍게 돼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 동일한 시간에 여러 태스크가 동시에 수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약간 좀 더 도식을 해보면은 예, 이런 식으로
일단 끝에 가면은 그 태스크가 동시에 여러 개 못 돌지만 앱 빌드 시작할 때는 태스크가 여러 개가 동시에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모듈화가 잘 이루어지면은 이렇게 태스크들이 병렬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소스 크기가 커지더라도 하드웨어의 리소스가 충분하다면은 빌드 속도가 느려지지 않거나 오히려 더 빨라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좀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좀 이상하게 여길 수가 있을 텐데 자세히 보시면은 각각의 타임라인이 시작하는 시점이 이렇게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그 4년 전에는 모듈 개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빌드 시스템에서 의존성을 개선하는 시간 자체가 그렇게 오래 걸리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4년 후에는 모듈 개수가 이제 4배로 늘어나고 이제 디펜던시가 복잡해지면서 디펜던시도 이제 복잡해지기 때문에 빌드 스크립트를 평가하는 시간이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즉 모듈화가 복잡하게 되면은 복잡도가 빌드 시스템에 노출이 되면서 빌드 시스템에 그만큼 오버헤드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듈화를 계획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신 다음에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빌드 스크립트에서 구성한 DSL 구문을 평가하는 것을 이제 컨피그레이션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컨피그레이션이 수행되는 동안 그래들 플러그인이 적재가 되고 플러그인에서 제공되는 DSL을 이용한 빌드 구석을 해석을 하면서 의존성 트리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빌드 스크립트를 평가하는 시간도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On Demand Configuration이라고 하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은 그 빌드를 시작할 때 지정한 그래들 태스크가 포함된 빌드 스크립트와 해당 빌드 스크립트와 의존성을 가진 부분만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정한 빌드와 상관없는 부분은 아예 해석을 진행하지 않게 돼요. 기본적으로 해당 기능이 꺼져 있는데 그래들 프로퍼티를 이용하거나 명령행에서 옵션을 이용하면 해당 기능을 켤 수 있습니다. 화면에 이제 그 해당 기능을 이용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간략하게 그 빌드 로그를 그 화면에 그 스크린샷을 찍었는데요. 위화면 같이 온디맨드 컨피그레이션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면은 빌드 시스템에 포함된 모든 모듈의 빌드 스크립트를 해석하기 때문에 이렇게 15초 정도 걸리던 작업이 온디맨드 컨피그레이션을 켜버리면은 해당 스크립트와 그것의 의존적인 부분만 해석을 하기 때문에 해당 그 빌드 스크립트를 해석하는 시간이 극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봤던 온디맨드 컨피그레이션과 약간 다른 기능인데요. 컴피레이션 캐시라는 거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빌드 스크립트가 해석했던 결과를 시리얼라이즈 한 다음에 캐시로 저장했다가 다음 빌드에서 다시 이용하는 기능입니다. 위에서는 컨피그레이션 캐시가 되지 않은 상태여서 빌드 스크립트를 해석하는 시간이 15초 정도 걸리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 다음 수행될 때는 캐시가 로딩이 되면서 빌드 스크립트를 해석하는 시간이 건너뛰게 됩니다. 따라서 빌드 시스템에서 반복적으로 뭔가 태스크를 수행하게 되면은 빌드 스크립트를 해석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해당 기능도 기본적으로 그래들에서 꺼져 있으며 그리고 그 해당 기능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호환성 이슈 때문에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결국 빌드 스크립트를 해석한 결과를 저장 장소에 저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 시리얼라이즈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빌드 스크립트를 구성하는 플러그인이나 DSL 해석 결과가 시리얼라이즈가 가능하도록 해야 되며, 즉 스크립트 및 플러그인이 컨피그레이션 캐시를 지원하는 버전을 사용해야 됩니다. 플러그인과 스크립트가 컨피그레이션 캐시에 대응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기능을 사용하면은 빌드 오류가 발생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그래들 최신 버전이 8.8이고 아마 올해 중반 이후에 메이저 업그레이드인 9.0이 발표가 될 텐데 9.0부터는 이제 컨피그레이션 캐시가 기본적으로 그 해당 기능이 켜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빌드 시스템에서
컴플리케이션 캐시가 대응되는지 미리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빌드 컴플리케이션 단계에서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이제 중분 빌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개발자분들이 중분 빌드가 어떤 것인지는 아마 대략적으로 알고 있을 텐데요. 중분 빌더는 일단 그 코드 일부 대부분 그 개발 작업을 하실 때 코드 일부만 수정하고 그 작업이 완료된 후 작업 확인을 해서 빌드를 수행이 되면은 이제 중분 빌드가 수행이 될 텐데요. 중분 빌드가 될 때는 작업할 때 수정했던 부분과 그로부터 영향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빌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빌드해야 될 범위라고 하는 게 약간 좀 모호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수정했던 코드 자체는 이제 중분 빌드의 범위에 이제 포함이 되고 변경된 소스로부터 이제 영향을 받는 부분이 이제 다시 컴파일이 되는데 이 영향받는 부분은 이제 인라인 가능한 코드들이 이제 그 중분 빌드에 포함이 돼요. 뭐 코틀린이나 아마 쓰시면 인라인 펑션은 아마 많이 쓰실 거고요. 인라인 펑션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참조하는 부분을 다시 컴파일해야 됩니다. 변경이 돼 있을 때.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좀 관가를 하실 텐데 상수도 기본적으로 인라인 컴파일이 돼요. 그래서 상수 값이 정의된 부분을 변경하게 되면은 이 상수를 참조하는 부분들도 모두 재컴파일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겠지만 참조하던 펑션의 시그너처가 바뀐 경우, 즉 public, protect, internal 같이 이제 visible modifier라든가 어노테이션들, 그 다음에 리턴 값이나 아규먼트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바뀌면은 이제 그 코드를 참조하던 부분들이 다시 컴파일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변경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컴파일이 되는데 이 부분의 변경된 부분 때문에 얼마나 빌드 속도가 느려지는가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간과를 하실 텐데요. 이 부분이 얼마나 빌드 성능에 영향을 끼치는지 사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안드로이드 그래들 플러그인에 빌드 컴피그 기능이 꺼져 있는데 예전에는 아마 많이들 사용을 하셨을 거고, 특히 이제 빌드 시간 같은 거를 그 코드 안에 넣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참조를 하는 경우가 꽤 있을 텐데요. 이렇게 구성한 프로젝트를 빌드하게 되면은 빌드 시간이 계속 변경이 될 거기 때문에 빌드할 때마다 소스 코드의 변경 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빌드의 시간이 꽤 걸리게 됩니다. 지금 샘플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해당 필드를 참조하는 부분이 좀 많이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빌드를 처음 했는데도 1분 50초, 그 다음에 다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빌드 다시 수행을 하게 되면은 역시 1분 48초 정도 걸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변경사항이 아무것도 없더라도 어느 정도 빌드 할 때마다 계속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개발자들의 업무 효율이 높아지기 어렵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상수 값은 인라인이 되기 때문에 그 참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컴파일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을 강제로 인라인이 되지 않게 별도로 처리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빌드 컴픽에서 이제 현재 시간을 참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long.value-of라고는 별도의 메소드를 붙였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컴파일러에서 인라인 오티마이징을 못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빌드 시간이 어떻게 줄어드느냐? 아까 전에 거의 2분 가까이 걸리던 게 2초로 줄어듭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이상 컴파일을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인라이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컴파일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다시 좀 살펴보면은 이제 빌드 컴피그 필드로 추가되는 각각 상수 필드 같은 경우에는
스태틱 파이널 모디파이어를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자바나 코털린 컴파일러에서는 해당 상수값을 참조한 코드에 대해서 인라인 최적화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수를 참조하는 코드에 대해서는 상수값 변경이 되면은 중분 빌드가 사용이 되더라도 모두 재컴파일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밸류 오브로 감사하면은 이제 빌드 속도가 빨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밸류 오브 메소드를 이용하면은 컴파일 타임에 상수값을 유추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인라인 최적화가 못하게 됩니다. 네, 인라인 최적화를 반지하게 되면은 앱 빌드 속도는 이제 앞에 보던 것처럼 이제 많이 빨라질 수 있는데, 그러면 런타임에서는 어떻게 되느냐인데, 디버그 빌드에서는 이제 앱 런타임에서 해당 값을 밸류 오브 매수를 통해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은 느려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릴리즈 빌드에서 사용되는 RA 컴파일러에서는 밸류 오브 메소드에 대해 가지고 별도의 인라인 최적화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최종 사용자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인해서 앱 성능 저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할 때는 빌드를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으면서도 이제 최종 사용자에게는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때까지 이제 중분 빌드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이제 빌드 캐시를 이용해서 빌드 속도를 개선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위 화면은 클린 빌드를 2번 수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빌드 시작 전에 그래들 클린을 이용해서 클린 빌드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클린 빌드에서는 1분 20초 정도 빌드에 걸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클린 빌드에서는 2초로 단축이 된 걸 볼 수 있고요. 빌드 로그를 자세히 보면은 코틀린 컴파일 작업에 대해서 캐시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빌드 캐시는 이전 빌드 결과물을 재소양하는 기술이고요. 캐시는 별도의 디렉터리에 보관되며 기본적으로 7일 동안 유지됩니다. 빌드 캐시는 빌드 성능을 손쉽게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설정도 간단한데요. 프로젝트 또는 홈 디렉토리에 포함된 그래들 디렉토리의 그래들 프로퍼티 파일에 캐시 사용 설정을 추가하면 됩니다. 앞에 설명드린 중분 빌드와 빌드 캐시는 이전에 빌드한 결과를 재활용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만 동작 방식이 약간 다른데요. 이 둘을 잠시 구분해 보겠습니다. 중분 빌드는 클린 빌드에서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빌드 디렉터리에 남아있는 이전 빌드 결과물을 기반해서 중분 빌드가 이루어지기 때문이고요. 이전 결과물과 현재 소스의 변경점을 비교해서 중분 빌드가 이루어지게 되고 컴파일러가 결과물을 생성하는 동작을 진행하게 됩니다. 빌드 캐시는 클린 빌드여도 동작을 합니다. 각 빌드마다 결과물을 별도의 빌드 캐시 디렉토리에 저장하고 소스 코드 및 빌드 구성이 일치하는 빌드 캐시를 찾으면은 빌드 과정을 건너뛰고 결과물을 가져옵니다. 즉 빌드 캐시가 동작을 하면은 컴파일러가 아예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빌드 캐시는 빌드 성능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만 빌드 캐시 범위가 로컬 개발 환경, 즉 기기 한 대에서만 유효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CI 경우나 모듈이 많이 나눠지는 프로젝트 경우에는 여러 기기에서 동일 소스의 빌드를 반복하게 될 텐데요. 기기 간의 빌드 캐시가 공유가 되면은 빌드 성능을 개선하는 데 더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들에서는 원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빌드 캐시 서버 구현을 배포하고 있는데요. 단독 자르 파일 또는 도커 이미지로 배포하고 있어서 설치가 매우 간단하고 라이센스에 동의를 하면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모트 빌드 서버를 구성한 후에 빌드 스크립트에서 위와 같이 구성을 하면은 원격 빌드 캐시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보면은 이제 간단하게 정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이제 깊게 살펴보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빌드 캐시의 큰 문제 중에 한 개인데요. 빌드 캐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오염이 되기가 쉽습니다. 특정 입력 및 구성에 대해 빌드 캐시가 생성이 되는데 그 입력 및 구성에 대한 캐시 계산에 버그가 있으면은 예상치 않은 캐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캐시가 오염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노테이션 프로세스의 결과로 소스 코드가 생성이 되는데 코드 변경이 됐는데 그 결과가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 코드에 의존적인 다른 코드들도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변경한 코드에 대해서 변경하기 전의 결과를 오게 되면은 빌드 안정성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원격 빌드 캐시를 켜지 않으면은 한 군데에서만 문제가 발생할 텐데 원격 빌드 캐시를 켜게 되면 한 군데에서 발생한 빌드 캐시 오염이 여러 군데 전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빌드 캐시 및 원격 빌드 캐시 기능을 사용하기 전에 이러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운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빌드 캐시 오염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먼저 그래들에서 제공하는 그 안드로이드용 빌드 캐시 수정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그래들 플러그인 같은 경우는 구글에서 작성을 하는데 여기도 의외로 버그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버그를 그래들 쪽에서 땜빵을 모아놓은 그 그래들 플러그인입니다. 일부 기능에 대해서는 캐시가 잘 되도록 추가 코드를 주입하는 역할을 하며 또 일부 기능에 대해서는 빌드 캐시 기능을 중지를 시켜서 빌드 오류를 캐시에 대한 오류를 방지를 시켜줍니다. 가능하면은 여러분도 빌드 캐시가 원하게 동작하도록 여러분들의 프로젝트에 위 플러그인을 적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 다음에 빌드 스크립트에서 문제가 되는 그래들 태스크에 대해서 직접 인크리멘털 빌드 또는 빌드 캐시 기능을 제어를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는 이제 인크리멘털 빌드에 문제가 된다면 클린 빌드를 수행하고 빌드 캐시에 문제가 된다면 빌드 캐시를 꺼버리면 당장의 문제는 해결을 할 수 있는데요. 그 대가로 어마어마한 빌드 성능의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인크리멘털 빌드나 빌드 캐시를 꺼보는 것보다는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해당 그 기능을 끄도록 하면은 빌드 성능의 저하를 약간의 빌드 성능을 포기를 하고 빌드 안정성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위 예제는 KSP 컴파일러에 대해서 빌드 캐시 또는 인크리멘털 빌드를 특정 조건에 의해서 끄는 스크립트입니다. 각각 output.do not cache if 그리고 인크리멘털이라고 하는 그 그래들 태스크의 필드가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제어를 해서 빌드 캐시 또는 인크리멘털 빌드를 껐다가 켰다가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 정책으로 빌드 캐시 오염을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데요. 용도에 따라서 여러 개의 빌드 캐시 서버를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개발자들이 작업하는 로컬 머신용 빌드 캐시와 쉐어용 빌드 캐시를 따로 구성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맥용 리눅스용 빌드 캐시를 별도로 구성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브랜치별로 구성을 해서 안정 버전용 그리고 개발 버전용 빌드 캐시를 따로 구성을 한다면은 특정 조건에서 발생한 빌드 캐시 오염을 다른 곳에 전염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앱 배포를 위한 릴리즈 파이프라인에서는 아예 빌드 캐시를 끄고 항상 클린 빌드를 수행하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원격 빌드 캐시를 사용할 때 어떻게든 그 빌드 결과를 모니터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들에서 판매하는 디벨로시티라고 하는 빌드 로그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빌드 결과를 손쉽게 모니터링할 수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이 여러분들이 빌드 캐시 구성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빌드 커스터마이징에 관한 건데요. 여러분들 빌드 시스템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용도에 따라서 그 빌드하는 머신의 사양들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게이밍 개발자인 경우에는 보통 인텔 CPU 또는 맥북을 사용하게 될 것이고 뭐 CPU 성능, 램 크기, 입출력 장치의 속도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작업을 도와주는 CI 머신 경우에는 그 편차가 더더욱 크게 될 텐데요. 이렇게 다양한 하드웨어의 성능에 대해서 동일한 빌드 구성을 사용하게 되면은 기계의 가용성을 초과하거나 기계의 성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의 성능이나 빌드 시스템 구성을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래들을 수행할 때 그 내부에서 사용되는 이제 그래들 워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그래들 워커라고 하는 게 이제 동시에 그래들 태스크를 몇 개를 수행할지를 정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하드웨어에서 제공하는 CPU 개수 또는 스레드 개수만큼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래들 힙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C10 가용 메모리보다는 당연히 적게 줘야 되고요. 그런데 또 너무 적게 주면은 이제 GC 같은 걸 이용해서 빌드 성능에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잠시 언급을 했지만 그 그래들에서 지정한 힙 사이즈의 크기만큼 동일한 힙 사이즈를 기반으로 별도로 코틀린 컴파일러 데몬이 수행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그 힙 사이즈 그 조정은 정말 주의 깊게 아마 진행을 해야 될 것이고요. 특히 메모리가 부족하게 되면은 빌드 진행 중에 빌드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아주 높게 됩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이유로 빌드 시간이 지연될 때 강제로 중단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도 제공이 되면은 이제 CI 같은 거 CI를 운영하는 데 좀 더 많이 도움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유닛 테스트 같은 거 수행할 때도 이제 그래들 워커 개수하고 별도로 테스트 워커 개수를 지정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로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JVM에서 테스트용 JVM에서 힙 사이즈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고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실제로 사용하는 메모리는 이제 그래들 힙 사이즈와 별개로 테스트 워커 개수하고 테스트의 힙 사이즈의 그 곱 연산만큼 실제 메모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설정을 잘못하게 되면은 예상치 않게 그 빌드나 테스트가 실패를 하시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그 플래키 테스트라고 테스트가 성공했다 실패했다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이제 테스트 실패를 완화해 주기 위해서 그 테스트를 자동으로 재실행시켜주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구성을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그래들에서 구성할 수 있는 값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을 빌드 스크립트에서 다 하드 코딩으로 하기에는 아마 좀 무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그래들 DS를 위해서 구성을 하는데 단순히 구성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값들을 고정값으로 구성하기보다는 사용 환경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도록 그래들 프로퍼티에다가 값을 지정을 해서 그 값을 이제 빌드할 때 인젝션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두면은 빌드 시스템을 좀 더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화면은 그 유닛 테스트 구성을 위한 스크립트인데요. 일단은 그 해당 부분은 이제 각각 그래들 프로퍼티에서 테스트 구성에 필요한 값들을 로딩을 하게 됩니다. 위에 코드에서는 이제 아까 전에 잠시 말씀드렸던 그 테스트 수행 시 동시에 구동할 JVM 개수, 메모리 사용량, 로그 출력, JVM 옵션 등을 이제 그래들 프로퍼티에서 얻어올 수 있도록 해놨고요. 그래서 그렇게 얻어온 값을 DSL을 통해서 설정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일단 기본 값으로는 이제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최대 스레드 개수의 절반만큼 쓰도록 구성하고 그 위에는 이제 그 그래들 프로퍼티에서 제공한 관련 설정을 지정을 하도록 지금 해놨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시스템 사양이 좋든 나쁘든 어떻게든 이제 적당한 그래들 프로퍼티를 주입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기기 사양에서 테스트의 성능을 조율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자바 힙 사이즈를 그 설정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힙 사이즈가 부족하게 되면은 지시로 인해서 그 소비되는 빌드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능하면은 지시가 덜 발생할 만큼 그 힙 사이즈를 조정한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바 11 이상부터는 지시 폴리시가 이제 빌드 성능에 그 최적화되지 않는 값이 이제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값을 이제 그 병렬 지시를 이용해서 빌드 성능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면 빌드 성능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단순히 그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자바 VM을 쓰는 게 아니고 자바 VM도 이제 벤더별로 여러 가지가 제공이 되고 있어요. 라인 같은 경우 안드로이드 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랄 VM이라는 걸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사용하는 거는 원래 오픈JDK하고 라이센스가 동일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그 라이센스 문제는 특별히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JVM만 변경을 하게 되면은 빌드 성능이 5%에서 20% 정도 증가되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 최근 버전의 그랄 VM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빌드하고 호환성이 깨져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랄브엠을 약간 수정을 해서 안드로이드 빌드가 가능하도록 수정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빌드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빌드 이런 식으로 이제 개선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게 끝이 아니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뭔가 개선을 꾸준하게 해 나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꾸준하게 개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안드로이드 빌드의 미래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살펴볼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래들 같은 경우에는 그 GitHub에 마일스톤하고 로드맵이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기재된 항목을 보면은 여러 가지 흥미로운 개선 사항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에 대한 변경 사항을 살펴보면서 업무의 프로젝트에 그 해당 변경 사항이 잘 적용할 수 있는지 미리 검토해 보신다면은 그 빌드 성능과 안정성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틀린하고 젯브레인 쪽에서 여러 가지 제공하는 부분들인데요. 이제 킵이라고 코틀린 언어에 대한 개선 사항에 대한 명세서와 절차가 있고요. 모든 것은 이제 마크다운 형식의 문서로 지금 제한이 되는데, 그래서 최근에 킵 쪽 변경 사항을 살펴보면 앞으로 코틀린 언어에 어떤 변경 사항이 생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틀린 언어 구현 및 IDE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는 그 젯브레인에서 운영하는 U트랙이라고 하는 이슈 트랙을 통해서 버그나 문제점이 관리됩니다. 여기서 특정 버전을 필터링 해보면은 해당 버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IDE에 포함된 자바 런타임의 경우에도 U트랙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등록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인텔리제이 다음 버전인 지금 2024.2가 이제 EAP 버전을 지금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자바 21이 기본적으로 포함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빌드 시스템도 이제 자바 21에서 빌드가 잘 되는지 슬슬 점검을 해볼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가을쯤 되면은 이제 구글에서도 2024.2 버전으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나올 텐데, 그 이전에 아마 적용할 수 있도록 미리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코틀린 로드맵 문서가 1년에 2, 3회 정도 업데이트 되는데, 해당 문서를 참고하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경점이 추가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하고 안드로이드 그래들 플러그인에 대한 정보는 링크에서 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코틀린 공식 슬랙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채널이 있고,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대한 문의를 받아줍니다. 그리고 구글이 운영하는 이슈 트래커에 앞으로 추가될 기능에 대한 기능 요청 티켓이 있는데, 해당 티켓을 모니터링하면은 앞으로 빌드 툴에 어떤 기능이 추가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하고 그래들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는 오픈 소스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고 있어가지고 소스 코드 변경사항을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로드맵 문서가 공개가 되어 있고, 올해 말과 내년에 출시될 안드로이드 그래들 플러그인 9.0 그리고 10.0에 대한 변경사항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 약간 시간이 오버됐는데요. 이제 발표를 마치면서 정리 좀 하겠습니다. 예, 결국에는 앱 빌드 안정성하고 빌드 성능 속도 개선은 업무 효율을 업그레이드하는데 최선의 방법입니다. 조금씩이라도 개발 환경을 개선해 나가면은 함께 하는 동료들의 작업이 아마 즐거워질 것 같고요. 아까 전에도 입구에 들어보니까 빌드 성능이 낮아서 빌드 성능 때문에 개발하기 어렵다고 스티커 붙여 놓은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공유드린 부분들을 참고를 해가지고 빌드 환경을 좀 개선을 해 나가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작업 환경이 좀 아마 즐거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드 안정성하고 속도 개선이 제가 오늘 좀 중구난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좀 해야 될 게 엄청나게 많아요. 문제는 이거를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 개선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장기적으로 빌드 성능 향상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구성을 하고 계속 확인을 하면서 꾸준히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Q&A는 저쪽 나가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